아스날과 인테르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3대1로 아스날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자신들만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은 측면 어려움과 반대 전환을 통해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반면 인테르는 투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적 흐름이 있었을까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형태를 통해 인테르 중원 3명과 1대1로 대응합니다. 양쪽에 위치한 사카와 트로사르 역시 인테르 스토퍼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서 아스날의 압박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카와 트로사르는 볼을 측면으로 유도해 에어사는 사선 압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테르 윙백을 막기 위해 팀버와 스켈리가 깊게 전진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인테르 투톱과 바렐라는 풀백 뒷공간을 활용하는데 매우 능한 선수들입니다. 따라서 사카와 트로사르는 윙백으로 전달되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며 압박합니다. 공이 측면이 아니라 중앙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는 스토퍼가 몸 방향을 바깥쪽으로 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중원에서 1대1 맨마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밀도가 높아지면서 경합에 유리해집니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곧바로 빠른 역습으로 이어갈 수도 있죠. 이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인테르 후방은 존머가 빌드업에 참여하면서 아체르비가 한 칸 올라서는 형태입니다. 아스날 중원 3명은 인테르 미드필더에게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스토니가 볼을 잡자 사카는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로 달려듭니다. 디마르코로 향하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스토니가 몸을 바깥쪽으로 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즉 볼을 중원으로 유도해 함정에 걸려들게끔 구도를 세팅한 것입니다. 제수스 역시 아체르비를 따라가면서 나머지 패스 루트를 막아섭니다. 결국 트로사르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존머는 불안정한 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 중원은 맨투맨 형태를 유지하며 강한 수비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트로사르는 윙백 경로를 차단한 채 아칸지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아칸지는 몸을 바깥쪽으로 여는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백패스 혹은 리스크 있는 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으로 공을 한 번에 전달했지만 결국 소유권은 아스날에게 넘어갑니다. 즉 중원 트랩을 통해 인테르 빌드업 실수를 반복적으로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인테르는 이를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이어갑니다. 특히 사무이 시스템은 이러한 롱볼 플레이에 분명한 이점을 지닙니다. 투톱 중 한 명이 전방에서 볼을 경합합니다. 동시에 다른 공격수와 3명의 미드필더가 세컨볼을 취할 수 있는 위치를 잡습니다. 따라서 인테르는 최대한 낮은 지점부터 빌드업을 시작해 아스날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 롱볼을 통해 티람의 홀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루즈볼을 따내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센터백이 골 에어리어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아스날 전방 인원들을 깊게 유도합니다. 이는 중원에 넓은 공간을 만들고 아스날 수비 복귀를 느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후 존머는 지체 없이 티람을 향해 롱볼을 보냅니다. 라우타로와 바렐라는 상대 골대를 바라보며 티람이 떨어뜨려줄 공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카와 트로사르가 양쪽 스토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팀버와 스켈리는 인테르 윙백을 견제하기 위해 깊게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즉 루즈볼만 확보할 수 있다면 넓게 열린 측면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을 애니키가 침투하면서 활용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인테르 공격수들의 경합이 효과를 보이자 미드필더들의 영리한 움직임도 돋보였습니다. 앞서 아스날 양쪽 윙어들이 공을 중앙으로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테르 미드필더들은 공간을 좁히는 대신 의도적으로 중앙 통로를 열어둡니다. 공격수의 홀더 플레이를 더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공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대로 속도를 살려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아체르비가 아칸지에게 공을 넘겨주는 순간 지엘린스키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는 여전히 아칸지 패스를 중앙으로 유도합니다. 지엘린스키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수비맨디를 중앙에서 이탈시킵니다. 동시에 견눈질로 티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 아칸지의 패스 통로가 곧바로 티람에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공이 티람에게 연결되자 지엘린스키는 곧바로 뒷공간을 향해 침투합니다. 즉 공격수의 홀더 플레이 능력과 미드필더의 전직 능력을 동시에 살려주는 플레이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인테르 공격수들은 투톱 교차 움직임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의 맨투맨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 라우타로는 깊게 내려와 중원에 4명을 형성합니다. 이 타이밍이 매우 절묘했습니다. 살리바 입장에서는 라우타로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튀람은 다양한 침투 움직임으로 아스날 수비진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진한 살리바 뒷공간을 직접 활용합니다. 때로는 모스케라 뒤쪽에 위치해 위치적 우위를 만든 뒤 침투를 시도하기도 했죠. 해당 장면에서 라우타로는 한 칸 내려오며 중앙 박스 형태를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살리바는 자연스럽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의 목표가 중앙 수비 밀도를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튀람은 순간적으로 살리바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장면은 튀람이 모스케라의 뒤쪽에 위치했을 때였습니다. 이 장면 역시 라우타로가 한 칸 내려오며 살리바를 높게 끌어냅니다. 라우타로가 돌아선 순간 튀람은 이미 모스케라 시야 밖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비수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침투는 아스날 수비 라인을 끌어
끌어내리게 만들었죠. 결국 이 흐름은 수치치의 동점골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들은 투톱 교차 움직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이 서로 반대로 뛰는 교차 움직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의미 있는 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센터백 모두를 높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패스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깊이 내려와 있던 선수는 전방 동료를 일종의 반사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골대를 바라보며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을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장면을 보면 공이 전방으로 넘어온 순간 공격수 모두가 내려온 움직임을 취합니다. 이때 공은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선수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티람이 앞을 바라본 채로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패스를 시도할 수도 있고 볼을 운반하는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공격수들의 움직임 자체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텔에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테타는 무엇이 뛰어났을까요? 바로 인텔의 5-3-2 블록을 적절하게 공략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르테타가 알레티의 5-3-2 블록을 어떻게 공략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도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5-3-2 블록은 양쪽에 윙어가 없습니다. 공이 빠르게 전환될 경우 양쪽 풀백에게 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아스날은 팀버와 스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반 초반부터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인테레의 오른쪽 압박에 실패하자 트로사르는 반대 전환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팀버는 별다른 방해 없이 20m가량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은 사카가 가장 선호하는 구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지엘린스키가 더블팀으로 대응했지만 팀버가 디마르코를 끌어내면서 사카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장면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팀버와 스켈리는 각각 인테르 포워드 옆에 위치합니다. 단 두 번의 패스만으로도 곧바로 측면 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장면 역시 사카의 1대1 상황으로 이어졌고 코너킥까지 얻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선제골 장면입니다. 에즈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내면서 인테르 블록을 안쪽으로 응축시킵니다. 자연스럽게 팀버에게 공간이 발생했고 사카의 1대1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살리바까지 오버래핑하면서 인테르 블록은 좌측으로 깊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쪽의 스켈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스날은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인테르는 이미 한쪽 측면으로 끌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미리 좋은 수비 위치를 선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아스날은 중앙에서 짧은 조합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이후 스켈리가 측면으로 패스를 전달했고 반대쪽 풀백인 팀버 역시 슈팅 기회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 흐름은 제수스의 선제골로 마무리됩니다. 즉 5-3-2 블록의 약점인 좌우 공간을 아스날이 빠른 전환으로 공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풀백인 스켈리와 팀버가 동시에 득점에 관여할 수 있었죠. 결국 인테르는 양쪽 풀백을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윙백인 애니키를 깊게 전진시키거나 미드필더인 수치치가 측면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아스날의 공격 방향 수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공격 비중은 47%, 왼쪽은 24%로 나타납니다. 윙백인 애니키는 최단거리인 직선으로 전진하면서 스켈리를 제어합니다. 트로사르로 향하는 패스 경로가 자연스럽게 차단됐고 볼 전달 빈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 위치한 트로사르는 터치수 30회를 기록하는 데 그쳤죠. 반면 팀버 쪽 압박은 디마르코가 아닌 수치치가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집니다. 사카를 향한 직선 패스 경로가 자연스럽게 열린 것입니다. 오른쪽 사카는 터치수 60회로 트로사르보다 2배 많은 볼 관여를 기록했습니다. 즉 양쪽에서 나타난 공격 수치 차이는 아스날 의도도 있었겠지만 인테르 수비 방식에 의해 도출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수비맨들은 점점 더 센터백 사이로 내려온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는 애니키가 전진하며 인테르가 4-4-2 블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터백 간격이 넓어지면서 애니키와 수치치를 측면에 고정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제수스가 내려와 3대2 구도를 형성하는 장면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수비맨디는 인테르 압박을 풀어내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라야볼을 살리바에게 튕겨내기도 했습니다. 살리바는 단숨에 전진해 전방으로 여러 차례 패스를 공급했죠. 즉 아스날은 유동적인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면서 인테르를 점점 침몰시켰습니다. 여기에 요케레스 쐐기골까지 더해지며 경기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 팀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드러난 결정력 차이에서 아스날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전술적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